미국이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 보고서 최상단엔 뜻밖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동맹, 그것이 진짜 위협이다. 그래서 그들은 통제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방위비 5배 인상. 돈 없으면 동맹도 없다는 최후 통첩. 하지만 그 순간 계산기의 오차 범위 안에 없던 단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죠.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 바로 존엄성이었습니다. 워싱턴의 공식과 논리를 무너뜨린 단 하나의 이름. 돈의 논리에 주권으로 응수한 단 하나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피렌 맥과이어입니다. 워싱턴에서 25년간 아시아 정책을 다뤄온 전략 분석가죠. 사람들은 저를 협상의 달인이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모든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 가을, 그 운명적인 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저는 한 가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요구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믿음이었습니다. 70년간 이어진 관계 속에서 한국은 언제나 우리의 압박에 굴복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 작전을 계획했어요. 제가 바로 그 작전의 총설계자였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가 직접 만든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의 5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이었거든요. 연간 12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의 급등. 이는 한국 국방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수치였어요. 당연히 한국은 반발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죠. 바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이 카드만 꺼내 보이면 한국의 그 어떤 정치인이라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모든 고위 관료들이 제 계획에 열광했습니다. 국무장관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국방장관은 이번 기회에 한국을 완전히 길들일 수 있을 거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중앙정보국 국장조차 한국이 일주일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단언했죠. 협상단이 서울로 떠난 후 저는 워싱턴에서 여유롭게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협상 시작 3일째 예상대로 한국 내에서 격렬한 반대 시위가 터져나왔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서울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모여 미군 철수 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제 앞에 놓인 보안 터미널에 긴급 전문 한 줄이 번쩍이며 나타났습니다. 서울주재대사관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무심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하지만 다음 순간 저는 제가 마신 커피가 어떤 맛이었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문장이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제 의식을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제한 행연료 재처리 권한 요구라는 글자들이 번개처럼 제 뇌리를 강타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이 미국에게 조건을 제시한 거였어요. 더 내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는 전례 없는 역제안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회의실은 마치 영하 20도의 냉동고가 된 것처럼 싸늘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감 넘치던 동료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국무장관은 입을 벌린 채 굳어져 있었고, 국방장관은 연신 이마에 식은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보국 국장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붉게 달아올랐죠.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라는 것은 사실상 핵무기 개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침묵을 깬 것은 대통령의 격한 불호령이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당장 한국으로 날아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구석이 대체 뭔지 알아내라고, 그들이 어떤 카드를 숨기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난 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위험한 임무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번 임무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를 뒤흔들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불길한 직감이었어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들만의 독자적인 정신을 이어온 민족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미국의 보호 아래 안주하는 나라가 아니라 언제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 임무가 끝나면 저의 모든 상식과 편견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 미국에게 가져다줄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저는 밤새 관련 보고서를 미친 듯이 파헤쳤어요. 하지만 한국의 자신감에 대한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죠. 오히려 파헤칠수록 더 큰 의문만 생겨났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이 무려 400% 증가했다는 통계,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에 무려 12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기록,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한국의 원전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상황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제 머릿속은 여전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제안을 했을까라는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제가 알던 나라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어요. 인천공항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설들이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시켰고 그 속에는 불안이나 초조함 대신 조용하지만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가득했어요.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공항 곳곳에 설치된 거대한 디스플레이들이었습니다. 한류 영상과 해외 반응, 영상들이 곳곳에서 재생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 팬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들,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성장을 놀라워하는 장면들이 마치 자랑스러운 업적처럼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그 어떤 공항보다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치는 분위기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영상들이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동시에 제공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어와 프랑스어 자막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한국이 얼마나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일반 택시가 아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보낸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다가와 멈춰 섰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은 관계자는 묵묵히 제 짐을 싣고 운전만 할 뿐이었지만 그의 움직임에서는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할 말을 잃었어요. 관계자가 자연스럽게 건넨 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영어로 반가워하면서도 요즘 폴란드라는 나라의 한국산 전차와 전투기가 엄청나게 팔려나간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해주더군요. 심지어 체코와 핀란드에서도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까지 덧붙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관계자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다국어 능력은 단순한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한국 전체가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일반 시민조차 자국의 국방 기술력에 대해 이렇게나 훤히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목소리에 배어있는 자신감이었어요.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선 어떤 단단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듯한 당당함이었죠. 이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한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과거의 한국인들에게서 느꼈던 겸손함이나 조심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현지 정보원인 톰을 만나기 위해 강남의 한 카페로 향하는 길에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리 곳곳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마치 당연한 일인 양 여러 언어로 응답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워싱턴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인 톰은 저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어요. 우리가 가진 정보는 이제 다 지난 과거라고, 이곳은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어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제가 세웠던 계획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톰은 제 표정을 읽었다는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면서요. 톰이 북한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저는 새로운 차원의 이해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모든 기술 발전, 그 상식을 뛰어넘는 성장의 동력은 바로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이라는 겁니다. 톰의 설명은 제게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북한의 끊임없는 사이버 공격과 군사적 위협은 역설적으로 한국을 세계 최고의 사이버 방어 강국으로 만들었다는군요. 매일 평균 1000만 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면서 축적된 기술력이 이제는 나토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 할 정도라는 겁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한국은 그에 대응하는 더 정교하고 강력한 방어체계를 구축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킬체인, 대량 보복,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까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면서 개발된 이 모든 기술들이 이제는 전 세계가 탐내는 최첨단 무기 기술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톰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어요.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면서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한 이유, 핀란드가 한국의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까지 말이죠. 그건 단순한 가성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휴전 중인 나라, 언제 전쟁이 다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만든 무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시용이 아닌 진짜 실전용 무기라는 것을 세계가 먼저 알아본 것이었어요. 평화로운 환경에서 만든 무기와 전쟁의 위협 속에서 탄생한 무기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톰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두고 70년을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였던 겁니다. 북한이라는 극한의 위협 속에서 단련된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욱 섬뜩한 것은 톰이 덧붙인 마지막 정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우주기술까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 위성망 구축에 나섰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톰이 제게 물었습니다. 독자적인 정찰 능력과 통신망을 확보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미국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는 것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톰이 마지막에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최근 개발한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우주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한국은 사실상 세계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셈이라는 겁니다. 톰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경고를 덧붙였죠. 그런 나라를 상대로 단순한 돈 문제로 접근한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생존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고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임무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미국의 전체 아시아 전략을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폭탄과 같은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톰과의 만남 이후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워싱턴에서 제가 설계했던 정교한 압박 계획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습니다. 백악관의 최고 전략가로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톰에게 다음 목표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국방기술의 심장부인 대전, 그 중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 바로 옆에 위치한 그 어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건물, 톰이 비밀전략회의실이라 부르는 곳이었어요.
한국의 역제안이라는 대담한 결정이 바로 그곳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죠. 다음 날 새벽, 저는 고속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속 300km로 창밖 풍경을 스치며 달리는 열차 안에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압축적인 성장 에너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불과 1시간 만에 서울에서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연구소처럼 보였어요. 문제의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마주한 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색 빌딩이었지만 그 주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모든 것을 막아서고 있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워싱턴의 그 어떤 기밀 시설보다도 더 삼엄한 보안이 감지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물리적 경비를 넘어 제 인공위성 신호와 통신 장비까지 미세하게 교란시키는 그야말로 뚫고 들어가기 힘든 요새 같은 곳이었어요. 한국이 이런 수준의 보안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인근 야산에 위장 잠입하여 중앙정보국의 최첨단 정찰 드론을 띄웠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소음이 거의 없는 현존하는 최고의 스파이 장비였죠. 하지만 드론이 건물 상공에 접근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조종기의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검게 변했어요. 강력한 전파 방해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채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건물 옥상에서 정체불명의 작은 비행체가 솟아올라 제 드론을 향해 섬광을 터뜨렸죠. 수백만 달러짜리 최첨단 드론은 힘없이 추락했고 저는 서둘러 장비를 챙겨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어요. 한국은 이미 제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것을 무력화시킬 완벽한 방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산을 내려오던 제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났어요. 평범한 등산객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죠. 며칠 뒤 저는 그 남자의 이름이 김민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연구원은 제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이곳은 경치가 좋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그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왔는지 전부 알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죠. 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미국의 방식은 이 땅에서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적 우위와 정보력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춘 독립적인 강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인식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대전에서의 완벽한 실패 이후 저는 깨달았어요.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한국의 비밀에 절대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의 기술력과 정보력은 이미 중앙정보국의 예측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톰에게 연락해 다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어요. 바로 내부의 조력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톰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어요. 한국 방산업계에서 30년간 일하다 은퇴한 원로 이준우 교수였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조용한 전통찻집에서 이준우 교수를 만났어요. 희끗한 머리에 품위 있는 모습이었지만 이준우 교수의 눈빛에서는 평생을 국가기밀과 함께 살아온 자의 날카로움이 느껴졌죠. 이준우 교수는 한참 동안 저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를 시험하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이준우 교수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을 이토록 의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한국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며 지금껏 개발한 모든 무기는 오직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쉽게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준우 교수가 제 앞에 내민 낡은 서류 가방을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차세대 전략, 억제력 개발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문서 상단에는 붉은색 1급 기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우라늄 농축 기술 완성도 95%, 핵탄두 소형화 기술 85% 달성,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은 제 심장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체계,
실전 배치 완료라는 글귀였어요. 그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결과 보고서였어요.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술적, 물리적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불과 몇 달 안에 수십 개의 핵탄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상의 잠정적 핵보유국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음 장에는 이 모든 힘을 왜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는지에 대한 더욱 무서운 전략적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그 문서는 한국이 왜 스스로 잠정적 핵보유국의 길을 선택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핵무장을 공식 선언하는 순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한국이 쌓아올린 경제력과 방산 수출이라는 더 큰 힘을 스스로 잃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걸어온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와 경제력을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비핵 전략 강국이 되고 안으로는 언제든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완성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제안은 단순한 배짱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과 치밀한 전략 위에서 던진 계산된 경고였던 겁니다. 이준우 교수는 이 모든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동맹 정책과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중국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사드 보복으로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려 했던 일서해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한국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어선들, 심지어 수천 년의 역사를 통째로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그런 거대한 위협 속에서 동맹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슨 준비를 했어야 했는지 아느냐고 이준우 교수는 제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제가 상대하고 있던 나라는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완전한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한 상태였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준우 교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찻집에 홀로 남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제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쌓아올린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동맹에 대한 굳건했던 신념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군사 기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정학적 운명에 맞서 한국가가 스스로의 주권을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대한 처절한 증명이자 장엄한 서사시였습니다. 워싱턴의 동료들은 한국을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미국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나라로 규정했었죠. 저 또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의존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스스로의 지정학적 운명을 개척하고 설계할 수 있는 완전한 주권적 자립 능력을 확보한 것이었어요. 한국이 선택한 길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핵무기라는 금단의 열매를 손에 쥘 수 있는 능력을 완성했지만 섣불리 그 힘을 드러내지 않는 극도의 절제력을 보여주었어요. 대신 세계 최고의 비핵 전략 산업을 구축하여 경제와 국방력을 동시에 키우고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확보하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이는 마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졌으면서도 그 무기를 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최고의 전략가와도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찻집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며칠 전 대전에서 저에게 서늘한 경고를 던졌던 바로 김민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김민수 연구원은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제가 겪고 있을 심리적 혼란을 전부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저를 떠보거나 시험하지 않았죠. 대신 이 모든 상황을 기획한 설계자의 입장에서 한국의 진짜 의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핵무기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70년간 이어진 혈맹 관계 속에서 한국은 언제나 전략적 후견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예측 불가능성은 동맹이라는 관계가 영원불변의 가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인 미국의 철수 방식은 한국에게 큰 충격이자 교훈이 되었다고 했어요. 동맹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였죠. 그래서 한국은 결심했던 겁니다. 동맹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맹을 더욱 강력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마련하기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정적 핵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지위였어요. 한국이 핵을 가짐으로써 미국은 오히려 동북아시아에서의 방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데 있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파트너를 얻게 된다는 것이 김민수 연구원이 제시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의 시각에서는 동맹국의 핵무장이란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민수 연구원은 그 고정관념을 전면으로 반박했어요. 한국의 핵은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위협하는 세력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동맹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동맹의 힘을 비약적으로 강화시키는 전략적 균형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연구원은 상상도 못했던 제안을 꺼내놓았어요. 만약 미국이 이 새로운 동맹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미국과 이 모든 기술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던 최첨단 방어 시스템의 데이터까지도 말이죠. 그것은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미래를 설계하자는 장엄한 제안이었습니다. 김민수 연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게 작은 저장장치 하나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한국의 진정한 의도와 미래, 동맹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담겨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작은 저장장치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제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주의 시대 이후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세계 질서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뒤흔들 새로운 시대의 열쇠였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단 1초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출발 직전 김민수 연구원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부디 두 나라가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힘은 한국과의 운명을 짊어진 자의 무게감, 바로 그것이었어요. 제 머릿속은 한국에서 목격했던 모든 장면들과 김민수 연구원이 제시했던 새로운 동맹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의 유능한 전략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목격한 증인이자 두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메시지를 품고 돌아가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사자가 되어 있었어요.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백악관 지하 3층,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특별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과 최첨단 보안 시설이 갖춰진 이곳에서 제 인생 최대의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중앙정보국 국장을 비롯해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합참의장까지 미국 안보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인물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장 상석에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의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 국가위기 대응위원회의 핵심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난 몇 주간 한국에서 제가 확인한 사실들을 하나씩, 그러나 단호하게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옆 비밀시설의 위성사진과 제가 직접 촬영한 지하시설의 열화상 이미지가 스크린에 떠오르자 회의실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어요. 이어서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방산기술력,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기술에 대해 설명했을 때 합참의장의 입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준우 교수로부터 입수한 차세대 전략 억제력 개발 계획서의 핵심 내용들을 공개했어요. 우라늄 농축 기술 95% 완성, 핵장치 소형화 기술 85% 완성이라는 수치를 보여주었을 때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늘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던 국가안보보좌관조차 입을 굳게 다문 채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정부가 제게 직접 전달한 새로운 동맹에 대한 제안을 보고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직접 느낀 바를 토대로 최선의 방안은 협력이라고, 한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들의 힘을 인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특히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과의 수평적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브리핑이 끝나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그 핵심 인물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렛, 당신의 분석과 판단을 신뢰한다는 짧지만 무게감 있는 한마디였어요. 그 순간 70년간 이어져 온 낡은 패러다임의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번 임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20세기의 논리, 즉 초강대국이 동맹을 보호하고 통제하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했어요. 21세기의 진정한 힘은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주권적 의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단순히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안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70년간 미국이 유지해온 낡은 세계관을 폐기하고 힘의 논리가 아닌 상호 존중의 원칙 위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자는 우리 스스로를 향한 장엄한 제안이에요.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강대국이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한국은 핵무기라는 최후의 카드를 손에 쥐고도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성숙함을 보여주었어요. 대신 그 힘을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국제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미국 또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것이 제가 지난 몇 주간 겪었던 믿기 힘든 모든 일의 기록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대한민국의 저력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그들의 담대한 비전이 부디 많은 분들께 깊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세계 평화에 함께 기여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최강 대국의 심장부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던 한 미국의 전략가가 결국 자신이 얕보았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힘 앞에 스스로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과정이 참 인상 깊었네요. 이제 두 나라는 새로운 관계를 약속했지만 과연 70년 넘게 이어져 온 익숙한 관계의 틀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진정한 의미의 수평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스스로의 힘을 증명해 보인 한국은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주변 나라들은 이 새로운 강자의 등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결국 한 나라의 존엄성이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여권 안 냅니다. 고국의 땅이니까요. 일본이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거대한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가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진실 앞에서는 어떤 권력도 무력하다는 걸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고, 심지어 일본 학자는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요. 진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불변의 법칙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본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다케시마 문제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말이에요. 원래부터 일본 땅인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세다 대학교에서 문화사와 지리사를 가르치고 있는 하시모토 미유키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저는 늘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일본 학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온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늘 민감하고 때로는 과하게 역사에 감정을 입힌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그걸 냉정한 학문이라 믿었고 다케시마는 당연히 일본 땅이라는 전제 속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전제가 틀렸다면 제가 쌓아온 모든 논문과 신념은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작년 가을 문부과학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케시마 문화유산 조사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꽤 큰 예산이 배정된 국가 차원의 연구였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학술 자료로 다케시마의 일본 영토성을 정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연구실에서 동료 교수들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다나카 교수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감정적이라고요. 역사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잃는다고 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했으면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접근한다고 말했어요. 프로젝트 설명회에서 담당관이 강조한 건 명확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문화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 결론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처음 몇 달간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일본 고문서들을 뒤지고 에도시대 지도들을 살펴보고 메이지 정부의 행정문서들을 정리했어요. 모든 자료가 우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만족했어요. 역시 진실은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추운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도쿄대 도서관에서 에도 중기 해양 일지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평소처럼 다케시마 관련 기록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해안과 울릉도를 연결하는 항로 기록이었는데 거기서 송도라고 불리는 섬이 조선의 통신망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다른 섬을 잘못 기록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기록이 계속 나왔고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외국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기록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9세기 서양에서 제작된 지도들을 보니까 그 섬이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프랑스 지도, 영국 지도, 독일 지도까지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더 파보니까 상황은 더 이상해졌어요. 일본 고지도 중에서도 다케시마가 아예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섬 자체가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정말 우리 땅이라면 왜 우리 조상들이 그린 지도에서 빠져 있는 걸까요? 밤늦게 연구실에서 혼자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서양 고지도들은 하나같이 그 섬을 조선 쪽으로 그어놨고 일본 지도들은 아예 그리지 않거나 애매하게 처리해놨더라고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조선 왕조실록까지 찾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못하니까 번역본을 봤는데 거기에도 그 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꽤 구체적으로요. 손이 떨리면서 마우스를 클릭했는데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항의했다는 기록이 나왔고 조선 어민들이 그 섬에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안용복의 이야기를 읽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1693년에 울릉도에서 조선 어민들과 일본 어민들이 마주쳤는데 일본 측에서 조선인들을 억지로 끌고 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 이게 뭐지? 하면서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잡혀간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안용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1696년에 안용복이 다시 울릉도에 가서 일본인들을 쫓아내고 직접 일본까지 건너가서 당당히 항의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읽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안용복이 일본 관리들에게 한 말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었거든요.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외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했느냐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도는 자산도로서 그것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목청 높여 주장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송도가 바로 지금의 독도였어요. 이 사람이 300년 전에 이미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당당히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갤로쿠 9년 조선주차관 일권지각서라는 일본 측 문서를 찾아서 들여다보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거기에는 조선의 팔도를 나열하면서 강원도 안에 다케시마와 마스시마가 있다고 대놓고 적혀 있는 거예요. 다케시마는 울릉도, 마스시마는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일본이 직접 만든 기록에서 그 섬들을 조선 땅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더 찾아봤는데
1696년에 에도 막부에서 공식적으로 다케시마 도해를 금지했다는 기록까지 나왔고, 울릉도 도해 금지 봉서라는 문서에는 지금까지 고기잡이를 해왔지만 앞으로 금지한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그 섬에 가는 걸 금지했다고. 자기네 땅이라면 왜 금지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일본 측 자료에서조차 그 섬들을 조선 땅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니.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온 영유권 근거는 뭐였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자꾸 안용복이 일본 관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다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말이에요. 지도 위가 아닌 땅 위에서, 바다 위에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과 사무실로 갔습니다. 다나카 교수에게 현장 조사 계획을 보고했어요. 한국의 울릉도와 독도 지역을 직접 조사해서 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좋은 생각이라며 흔쾌히 승인해 주었어요. 일본 학자가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자료라면 더욱 설득력 있는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복잡한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만약 거기서 정말로 뭔가 다른 걸 발견하게 된다면,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게 틀렸다는 증거를 찾게 된다면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제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가슴 한 구석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여권을 확인했는데 비자 유효 기간이 거의 다 되어 가더라고요. 급하게 갱신 신청을 넣었는데 역시나 일본 시스템은 느렸습니다. 이번 여행 전까지는 새 여권이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다행히 지금 갖고 있는 여권으로도 유효 기간이 빠듯하지만 갈 수는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이런 일 처리 속도로는 언제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한국은 이런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던데 과연 어떨지 궁금해졌어요. 여권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한국 측 연구진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송금준이라는 연구원이 독도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일본에서 온 연구자로서 울릉도와 독도 지역 조사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정중하게 적었습니다. 놀랍게도 송금준 연구원에게서 빠른 답장이 왔어요. 일본 학자의 현장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독도박물관, 견학과 고지도 자료 열람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메일 톤은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어요.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이 왔고 빠듯한 유효기간의 여권을 손에 쥐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익히 들었던 인천공항의 최첨단 시스템과 쾌적함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매끄럽고 빨랐어요. 자동화된 시설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안을 걸으면서 속으로 심장이 쿵쾅거렸고 이제 정말 그 섬을 보러 가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로만 봤던 그곳을, 논문 속에서만 다뤘던 그 땅을 직접 밟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송금준 연구원과는 울릉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가 독도박물관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진실이 뭔지 확인하러 가는 거라고.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다고요. 울릉도에 도착해서 독도박물관 앞에서 송금준 연구원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의 40대 초반 남성이었는데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진지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도 감정적이지 않고 정말 담담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 특유의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가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사실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역사적 근거나 국제법적 해석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까 걱정했는데 송금준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삼국사기부터 시작해서 세종실록 지리지까지 한국 측 기록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우산,
무릉의 두 섬이 울진현 정동 쪽 바다 가운데 있고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을 보여주면서 이미 500년 전부터 한국이 두 섬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지금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그 이름조차 원래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독도는 예전에 송도나 마쓰시마라고 불렸는데 그 이름을 처음 붙인 사람들도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들이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것만 봐도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 영토론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명확하다고 했어요.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87.4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 본토와는 157.5km나 떨어져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더 가까운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담담하게 말했어요. 국제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면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야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한국의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에 대한 권리도 포기했다고 설명했어요. 일본에서는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국제사회는 이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 일본이 러시아를 관측하려는 군사적 목적으로 독도를 강제로 편입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면서 이것 자체가 제국주의 침략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차 대전으로 제국주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때 빼앗은 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박물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박물관 안을 둘러보면서 더욱 놀랐어요. 512년 우산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독도 역사가 한눈에 보이도록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수토 정책, 독도 의용수비대, 그리고 현재의 독도경비대까지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 섬을 관리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최종덕이라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독도가 무인도가 아니라 유인도라는 걸 알리기 위해 실제로 독도에 거주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실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희생과 노력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별관에서는 독도와 해녀에 대한 전시도 보았는데 제주도 해녀들까지 독도 출어를 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인에게 고용되어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독도 영유권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설명이었어요. 모든 걸 보고 나니까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달랐거든요. 송금준 연구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독도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논문으로만 다뤘던 그 섬을 실제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송금준 연구원이 밝은 표정으로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입도 신청만 하면 된다면서 사무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도 따라 나섰어요. 이제 정말 그 섬을 직접 밟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입도 신청 사무소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있고 친구들끼리 온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설렘에 들뜬 표정이었어요.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신청서를 받아들고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름, 주소, 연락처 같은 기본 정보는 쉽게 적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분증 번호를 적는 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당연히 저는 일본 여권밖에 없으니까 여권 번호를 적어야 했거든요. 무심코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는데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 한국 사람들은 모두 신분증을 꺼내고 있었어요.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씩만요. 그런데 저는 두툼한 여권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송금준 연구원이 조용히 제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여권을 펼치면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걸 내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송금준 연구원이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여권 안 냅니다. 고국의 땅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여권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 외국인으로서 이 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냥 집 앞마당 같은 곳이지만 나에게는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외국 땅이구나. 여권을 내밀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담당 직원이 여권을 받아보면서 외국인 입도 절차를 설명해 주었는데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섬에 들어가기 위해 외국인 절차를 밟고 있다. 여긴 내 나라가 아닌 땅이다.
비로소 그 진실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운항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썰라이즈호라는 쾌속선을 타고 가게 된다면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약 77km 거리로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멀미가 심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말도 들었어요. 배에 오르면서도 계속 어색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소풍 가는 기분이었는데 저만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송금준 연구원이 옆에서 독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바다를 가르며 달리는 배 위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섬은 과연 누구의 땅일까? 여권을 내고 허가를 받아가는 이 현실이 답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1시간 40분 후 드디어 독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점 같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두 개의 바위섬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총 면적이 18만 7,554제곱미터라고 들었는데 정말 작은 섬이었어요. 하지만 그 존재감은 작지 않았습니다. 독도에 발을 디디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논문으로만 다뤘던 그 땅을 실제로 밟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거든요. 선착장 주변으로만 관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독도 경비대분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정말 당당하고 든든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 여기서 근무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일본인인 저를 보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시면서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경비대원 한 분이 독도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자부심과 사명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국가를 위해 이런 외딴 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그냥 멋있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 스팟에서 독도 인증샷도 찍어보았는데 맑은 바다와 장엄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독도의 자연경관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풍경을 보고 있다니 뭔가 꿈 같은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고요. 30분이 금세 지나갔고 다시 배에 올라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독도를 떠나면서 뒤돌아보니까 그 작은 섬이 정말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크기는 작지만 존재감은 엄청났습니다. 왜 이 섬이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배에서 울릉도로 돌아오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저런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독도 경비대원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확신에 찬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진실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는 것, 여건 없이도 갈 수 있는 땅,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영토. 그런 게 진실이구나. 울릉도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송금준 연구원이 어떠셨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한참 후에야 정말 많은 걸 느꼈다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생각하면서 확신했어요. 뭔가 정말 큰 변화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독도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울릉도에 머물면서 계속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역사라는 건 거짓이 없다는 것.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숙소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자꾸 생각했어요. 일본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건가 하고 말입니다.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억지 주장을 계속할 건가?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걸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정말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쿄에서 이노우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마침 반도체 관련 회의로 부산에 출장을 왔다면서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도 마침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울릉도에서의 경험을 혼자서만 간직하기엔 너무 무거웠거든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제2의 수도라고 할 만큼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느낌의 대도시였습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도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활기가 대단했어요. 해운대에서 이노우에를 만났는데 그 앞에 서 있는 LCT라는 건물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1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바다 바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높이가 411.6m로 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노우에와 함께 그 건물을 올려다보면서 감탄했어요. 바다 주변에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다니 한국의 건설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고려하면서도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더 놀라운 건 전망대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부산 엑스 더 스카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기가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이노우에가 갑자기 자기 핸드폰을 보더니 신기하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 통신사 전파가 잡힌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한국 땅에서 한국이 세운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에서 일본 전파가 잡힌다니? 로밍도 없이 일본 현지 전파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파 세기는 약했지만 신호는 분명히 잡혔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일본 전파가 잡히는데 독도에서는 일본인인 내가 여권을 내야 했다니 전파는 국경을 넘나들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영토라는 건 정말 명확한 경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의 전경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광안대교, 해운대 해변,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까지 이 모든 걸 내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술력과 자신감이 있는 나라구나. 독도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구나. 이노우에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기술력도 대단하다면서 감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도쿄로 돌아온 후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연구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됐고 자꾸 독도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권을 꺼냈던 그 순간 송금준 연구원의 차분한 말, 독도경비대원들의 당당한 모습, 부산 LCT에서 본 그 웅장한 풍경까지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야 용기를 내서 제 논문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써온 독도 관련 논문 3편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찬찬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게 정말 제가 쓴 글인가 싶을 정도로 편향되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일본에 유리한 자료들만 골라서 인용했더라고요. 조선왕조실록이나 안용복 관련 기록들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에도 막부의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처리해 놓았어요. 세 번째 논문은 더 심했습니다. 서양 고지도들에서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된 사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선별하고 해석을 왜곡하는 게 과연 학문일까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는 증거만 찾는 게 연구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진실탐구가 아니라 국가정책 홍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3주 후에 학회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문부과학성 프로젝트 결과 발표였는데 당연히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결론을 내는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발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았거든요. 고민 끝에 다나카 지도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현장 조사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한국 측 자료들의 설득력, 일본 측 기록의 모순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에서 느낀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처음에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발표 내용을 바꾸고 싶다고 하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까지 흔들리면 일본 학계가 위험하다고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적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원래 계획대로 발표하라고 하셨어요. 교수실에서 나와서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을 열다가 독도에서 그린 스케치를 발견했어요. 그때 급하게 그린 거라 별로 잘 그린 건 아니었지만 그 2개의 작은 바위섬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스케치를 들여다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섬에 서서 느꼈던 그 확실함, 여권을 꺼내야 했던 그 현실, 독도경비대원들의 당당한 모습, 모든 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게 진실이라고, 이걸 외면하면 안 된다고. 그날 밤부터 새로운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외면했던 모든 자료들을 포함시켰어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안용복의 활동, 에도 막부의 도해, 금지 조치, 서양 고지도의 증언, 모든 걸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주 후에 있을 학회 발표를 위해 밤마다 자료를 정리했어요.
손에 펜을 쥐고 마지막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나는 학자다. 진실을 지우지 않겠다. 이제 그걸 지도로 다시 그릴 차례다 라고 말이에요. 내일 다나카 교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요. 아마 반대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독도에서 여권을 꺼냈던 그 순간이 제게 보여준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방 속 독도 스케치를 한 번 더 만져봤어요. 이 작은 그림이 제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손끝에 닿는 거친 연필 자국이 내 마음의 결심을 다시 다잡게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꼭 밝히겠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이 밤도, 차갑게 스며드는 이 공기도 다짐을 꺾을 순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한 일본 교수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진실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권 한 장이 보여준 현실, 그 앞에서 무너진 30년간의 신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평생 믿어온 것을 부정하고 소속된 조직과 국가의 입장에 반하는 결론을 내린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 교수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당당함이었어요. 신분증 하나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 모습, 독도경 비대원들의 자부심 넘치는 모습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교수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일본 학계와 정부의 압박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